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7년 2학기 현대실온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6번 문제를 보면요. 시의 개념 중에서 이제 범위가 다른 것은 그랬죠. 쭉 보면 특히 이제 4번에 나오는 신고전주의 시인들 시적 조사에서의 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뭡니까? 시와 일상어를 이걸 이제 구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시라든가 플라톤의 국가 시인 추방론의 시라든가 고대 그리스어 그 포에이스에서 시 같은 경우는 시와 일상어를 이제 그 같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4번을 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는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37번 좁은 의미의 서정시와 관련이 있는 것은 1번이죠. 김소월의 민요시가 답이 되겠네요. 여기 그 이상의 해체시라든가 초현실주의시라든가 황주의 몽타주시는 기존의 어떤 서정시를 뛰어넘는 그런 시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6페이지를 참조해 보세요. 6페이지. 38번 시의 언어에서 다음의 견해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랬는데 정답은 무카롭스키죠. 이 교재 8쪽에 보시면 이 무카롭스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교재 8쪽 여러분 교재 현대실론을 가지고 계시면 현대실론 교재 8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무카롭스키와 관련된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격조 높은 시를 포함한 거. 거기 그 8페이지 박스에 보면 나오죠. 박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앙드레 볼튼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카롭스키가 아니라 워즈워드죠. 워즈워드. 3번의 워즈워드가 답이 되겠죠. 그 격조 높은 그 시를 포함한 모든 훌륭한 시의 많은 부분의 언어가 운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훌륭한 산문의 언어와 필연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워즈워드,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겠죠. 8페이지. 그럼 39번에 니은과 같은 것은 당연히 진술이 답이죠. 봄이 오는데 봄을 볼 수 없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진술. 진술은 기읍번이죠. 다른 맹인입니다가. 언어의 정서적 용법이나 애매성이나 내연적 의미 이런 게 다 시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갈래길,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못한 길에 보면. 그래서 이 두 갈래길 같은 경우는 실제의 길도 되지만 인생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엘리엇은 40번에 보면 시가 주관적인 그 감정이나 사상 혹은 이념의 직접적인 토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제시한 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 상관물. 자, 이거는 이제 30페이지에 보면 객관적 상관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사물을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30페이지 보세요. 41페이지는 그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무엇을 회복한다. 이게 사물적인 성격이죠. 1번이죠. 1번. 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에 머물렀던 언어의 본성을 회복하도록 해주며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말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에게 봉사하는 자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로 이제 일상적인 언어가 참다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물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교재는 이제 33페이지를 한번 펴서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보면 이와 같은 관점으로 시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김기림이죠. 김기림. 56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죠. 56페이지. 시는 감정의 표현 김기림이고 기획과 가장 가까운 시인이고 문학상의 이제 근대적 가치의 실현. 이게 정지용이죠. 정지용.
이라는 시인이 이런 약간 회화적인 입장도 좀 있고요. 이미지스트 입장도 있죠. 자, 1번이고. 자, 견해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나왔죠? 견해. 이거는 이제 하이데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이데거. 그 과학이 알려주는 거. 57페이지를 보시면 여섯 줄 나오죠. 과학이 알려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오히려 은폐시키고 있다. 하이데거고요. 45번의 개념이 다른 하나는 쭉 보면 정념이라는 게 4번이 답입니다. 1번과 2번과 3번의 낯설게 하기는 57쪽에 마지막 단락이 셋째 줄에 나옵니다. 소격, 소외 혹은 생소화 그런 말 나오죠. 4번이고요. 시에 대한 엘리엇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정서로부터의 도피죠. 시라는 것은 정서로부터 도피. 그러니까 이런 게 올 개성론 아니겠습니까? 거기 70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이 넷째 줄에 보면 시란 정서의 방출이 아니고 정서로부터 도피다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47번에 보면 근대 자유시 양식이 등장하면서 일어난 변화는 당연히 그 읊는 시에서 보는 시로의 전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85에서 87쪽을 보시면 교재 85에서 87쪽에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전의 시는 정영시. 자, 정영시가 자유시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읊는 시가 보는 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낭독이 묵독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48번 화자 유형이 다른 하나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쭉 작품들이 있죠. 작품들이 있는데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석의 동료부라는 작품이죠. 그 아이가 오줌을 눈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백석의 여운 안골족이죠. 4번이 이제 윤동주의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그래서 특히 참회록 같은 경우가 이제 1인칭 화자, 1인칭 화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나가 윤동주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나오는 2, 1, 2, 3은 이거는 이제 배역으로서의 화자라고, 배역으로서의 화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50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 형성된 시의 리듬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복잡성의 증대는 아니죠. 주의력을 환기시키고 암시성을 농축하고 시의 제 요소 결합 및 의미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번 같은 경우는 98쪽을 펴보시면 거기 행간 걸침이라는 게 나와요. 교재 98쪽. 교재 98쪽을 펴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에 행간 걸침이란 말 나오죠. 통사적 단위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운율을 이제 배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고요. 비유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이죠. 어떤 이미지들이나 단어 패턴의 반복과 순환을 가리키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비유적 이미지와 관련된 게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53페이지 이거는 이제 그 이상의 시죠. 이상의 시 102에서 103쪽을 펴보세요. 102에서 103쪽을 펴보시면 이상의 이제 시가 나오는데 가정 역단이라는 시인데 여기 보면 구두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2번이 틀렸죠. 이 구두점은 그 띄어쓰기도 무시하고 구두점도 거의 쓰질 않죠. 이 작품은. 그러니까 답은 문장 부호를 마침표를 제외하고는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2번입니다. 자, 1번에 나오는 가정 역단이라는 이상의 작품으로 시의 리듬이 거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기가 띄어쓰기를 무시한 것을 통해서 내적 의식의 흐름을 가시화하지는 않으려는 의도나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뭐 전략이다.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됩니다. 54번에 보면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들을 통해서 자신의 근대 체험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115에서 116쪽 보시면 115에서 116쪽이 나오죠. 이게 이제 바로 그 김기림의 그런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거기 그
115쪽의 밑에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면 나오죠. 바다와 나비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들을 통해 자신의 근대 체험, 즉 근대를 넘어서고자 했던 지적 모험과 좌절의 경험을 그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5번에서는 리차즈가 나왔죠. 이거는 129페이지를 펴보시면 되는데 129쪽에 이제 시적 긴장도가 나옵니다. 거기 세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보면 주지와 매체 사이의 상이성이 클수록 이 주지라는 것은 그 원관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매체라는 게 보조관념이죠. 요게 원관념, 요게 보조관념입니다. 보조관념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6번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보면 3번의 전통적인 의미로서 추가적 의미의 바탕에서 유추적 상관관계를 가리켰다. 이 추가적이라는 것은 그 글자의 뜻을 그대로 한다는, 한자로 쓰면 쫓을 축자에다가 말씀 어자예요. 저기거든요. 글자 뜻 그대로 간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치환 은유하고는 좀 거리가 또 먼 것이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긴장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힐라이트가 그 해석의 테두리가 한정되어 있는 그 관습적 상징은 이거는 협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교재 142쪽을 펴보세요. 142쪽을 펴보시면 상징의 종류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휠라이트는 상징을 협의의 상징과 긴장 상징으로 나눈다. 협의 상징은 과학적 언어나 관습적 상징처럼 공식적 정확성을 지니며 이미 한 사회나 조직에서 관습적으로 쓰여서 의미 해석의 테두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이고. 자, 원형 상징하면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죠. 144페이지를 펴보시면 144페이지. 원형 상징이 나오고 145쪽에 이제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빛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평역에서라는 시에서. 그래서 이 불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불이라는 것은 어떤 창조와 희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영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번 문제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거기에 그 4번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A론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플라톤이라고는 플라톤이 아니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151페이지를 펴보시면 151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A론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60번 문제 포가레 시에 대한 설명은 그랬는데 1번 신비평의 대가인 르네웰렉이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비평의 대가인 리처지가 제시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표면에 드러난 의미로 아이러니가 충분히 전달된다. 2번은 배제의시고요. 시의 아이러니를 포함한 것을 현대시의 필수적 조건을 내세웠다. 이게 이제 3번이죠. 153에서 154쪽을 보시면 이제 아예 리처지가 나오고 배제의 시와 포가레 시가 나와요. 그래서 배제의 시에서 아이러니를 포함하는 시, 포가레 시로 이행을 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자, 언어적 아이러니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김광규의 묘비명 154페이지를 펴보시면 아이러니의 유형에 언어적 아이러니가 있고요. 말한 것과 실제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진술된다. 자, 155쪽에 김광규의 묘비명이 나옵니다. 자, 62번을 보면 이게 작품이 나왔죠? 이거는 시민이라는 그런 작품이죠. 170페이지를 펴보세요. 170페이지를 펴보시면 황주의 시민인데 시민이라는 말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잘못했다까지가 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인유죠, 인유. 나는 쭈구리가 앉아 똥을 눈다만 이제 황주 신이 쓴 겁니다. 63번 패러디가 가지는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여기 보면 3번에 패러디가 무의식적인 차용과 인용을 포함하는 포괄의 시를 지향해야 한다. 이게 아니죠. 172쪽에 두 번째 단락에 그 세 가지 조건 셋째 줄이 나오죠. 패러디는 반드시 원전 텍스트를 패러디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둘째로 패러디스트는 패러디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패러디의 대상을 모방하고 변형해야 하고, 세 줄 내려오면 패러디스트는 패러디 과정에서 처음에는 패러디의 의도와 목적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겨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패스티시, 짜깁기시인데요. 17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패스티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178쪽을 보면 한민복의 광고의 나라라고 나오죠. 1번이고요. 동양의 자연관과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죠. 이원론적 형상학과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서양의 자연성이죠. 자, 186쪽에서 187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186에서 187쪽을 보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네 줄 위로 올라가면 따라서 자연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위협의 근거이고 불안의 요소이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정복과 지배는 필연적이라는 관점이 도출되었다. 결국 서양의 자연과는 이원론적 형이상학과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함축한다라고 나오죠. 자, 66번에서는 뭡니까? 심층 심리학자 융 이렇게 나왔죠? 자, 205페이지를 펴보세요.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를 펴보시면 바슐라르가 나오죠. 밑에서 박스 밑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가면 바슐라르가 나옵니다. 자, 현실 지향적 상상력을 계승한 시사적 흐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런데 1910년대라고 써놨죠. 황석우, 김억. 김억은 맞는데 황석우는 아니죠. 나머지는 쭉 맞고요. 68번 근대적 연애시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이제 보면 4번에 전통적인 기다림의 정서에서 벗어나 대상 부정의 속성 기반으로 한다가 아니죠. 238쪽을 펴보세요. 238쪽. 펴면 239쪽에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궁극적 그리움과 기다림에 기반을 둔 대상 긍정의 마음이 연애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9번 한국 시단에서 모더니스트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4번에 김춘수가 환유 중심의 시를 비판하고 의미의 시를 주장했다. 틀렸죠? 무의미시예요. 무의미시. 268쪽부터 271쪽, 268쪽에서 271쪽, 특히 269쪽의 넷째 줄에 보면 나오죠. 이후 은유 중심의 시를 비판하고 무의미 시를 제시한 김춘수의 시. 무의미고요. 70번 문제에서는 맥락적인 읽기죠. 하나원의 시를 병력, 나병 환자였죠. 그것을 알게 하는 거. 280쪽부터 282쪽입니다. 자, 280쪽에 맥락적인 읽기가 나오고요. 281쪽의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하나원의 시는 그의 병력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절실하게 다가오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된 사람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우리말로 이산이라고도 보통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된 사람들,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로 해서 2017년 현대실온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